그리고 아까 전에 대변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변 김종규 변호사님 왜 대변이죠? 왜 대변이시죠, 대변? 진짜? 누군가는 대신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네. 현대 여러 가지 때의 뜻이 대변. 있네요. 저희 변호사들은 대신 해주는 거 맞잖아요. 네, 근데 대변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서민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층간소음부터 누수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김정규 변호사라고 하고요.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차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요. 좀 쉽게 설명할 수 없나요? 라는 요청을 받고 하면서 이런 좀 쉬운 영상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형태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오유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뜻깊은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설레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의 시민의 관점으로서 정말 모르는 것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현입니다. 저는 18년차 경력의 보험 설계사 겸 국제 재무 설계사로서 활동 중에 있고요. 오늘 김정규 변호사님의 초대로 해서 관련해서 보험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행정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 산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오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한 서울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맞아요. 소소하게 생각하면 층간소음 또는 하자 누수, 뭐 아파트 값,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혹시 유선 씨는 아파트 사시나요? 오피스텔에 사시나요?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시나요? 저는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자나 누수 문제 또는 층간소음 문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층간소음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디에 물어봐야 되고 누구의 책임인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그 네. 하자 누수와 관련해서 또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실상 요즘에 뭐 최근 장마철도 있고 작년부터 누수 얘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층간소음부터 말씀드리면 괴롭죠. 괴롭죠. 뭐 쉬고 있는데 위에서 뭐 뛰는 소리 들리거나 최근에는 저 안마 의자 그 소음이 꽤 많아요. 이제 소음 방지 패드를 하는 경우는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본인은 편하게 안마 받고 계시는데 아래층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손쉽게는 인터넷에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외에 이런 층간소음 외에 뭔가 뭐 내 아래층에서 우퍼로 막 소리를 만들어서 뿜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안마기가 굉장히 소음이 크게 느껴지네. 그 생각보다 큰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상담한 사례들도 보면
소리가 우리가 의자를 끄는 소리 있잖아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 이게 내가 앉아 있는데 어디 자꾸 작은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혹은 드르륵 드르륵한 소리 이런 게 들립니다. 그게 꽤 정기적으로 들리고 끽끽 소리 나는데 그 위에 가서 아이 뭐 의자 끌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실상 보면 안마 의자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런 소리도 나더라고요. 물소리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 물소리가 쭈르륵 하는 소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는 건지. 실제 그 배관상의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구조상의 문제다 보니까요. 그것들은 그 심한 경우는 실제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는 5년 이내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시공사 혹은 시행사 상대로 하자에 관한 부분으로 손해배상의 소지가 있고, 예. 실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관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구분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이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요? 그게 뭐죠? 전유 부분은 내 땅 또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현관 이런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공동으로 쓰는 거는 공용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네. 이제 배관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배관도 공용 배관이라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도 수도 쓰잖아요. 네. 그 수도에 나가는 그 공간은 전유 부분에 있는 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배관이 예를 들어 누수가 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는 책임의 여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동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누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처리를 처리? 하죠? 그렇게 되면 공용 부분에 네, 공용 예를 들어 부분이 배관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된다, 네. 아니면 엘리베이터 공간이라 이렇게 문제가 되면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 물건을, 하나 공간을 여러 명이 같이 쓴다 네. 할 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진 펜,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여러 명 같이 쓰는 것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같이 뭔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파트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관리소, 이런 관리 집단들이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 네. 그거는 자기 본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유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저의 자가 집이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서울에서 살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아, 말씀 좀 이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누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층간에 이제 누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래층이 아래층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위층에 책임이 있냐 여부를 따질 때 이게 소유자인 경우가 있고 네. 지금 MC님처럼 내가 소유자가 아닌데 내가 네. 책임져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요. 걱정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에서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배관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물을 틀어놓고 외출을 했어요. 물을 안 잠그고. 네. 그래서 이제 아래층까지 물이 넘쳐가지고 누수 피해를 줄 수 있잖아. 네. 그랬을 때는 본인이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본인이 책임이 주체가 되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보험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이걸로 많이들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네네. 흔히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녀 일상 배상 책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범위가 좀 가장 넓은 게 아무래도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가족? 맞습니다. 가족. 맞아요? 네, 가족은 심지어 가족의 범위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척까지도.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럼 한 명만 들어도
모든 게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가족의 사람? 범위에 해당된다면 아. 한 명이 들면 그 다 가능하죠. 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같이 거주하고 자녀도 있는데 우리 남편 들었으니까 나는 가입 안 해도 되지 않냐? 내 거 빼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함께 각각 가입해 두시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한도도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누수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보통 20만 원, 최근에는 5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담한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아래층에 이제 배상을 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 아래층에 피해가 1,000만 원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보험회사가 나머지 1,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도 일부 돈을 내야 됩니다. 아. 내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50만 원 정도 또는 최대가요? 과거에는 네? 최대가 5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만 원. 딱 정해져 예, 있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50만 원, 20만 원, 2만 원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는 다 50만 원, 누수 사고에 대해서는 50만 원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배우자님도 있고 가족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으면 이 50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한도도 늘어나고. 네네. 꿀팁이네요. 네네. 그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보면 누수라는 문제가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맞아요. 천장 부분이나 화장실 부분을 되게 많이 해요. 화장실 부분은 결국에는 물을 쓰는 공간이죠. 네. 물을 쓰는 공간에 배관을 건드린다 또는 천정을 건드리는 순간 거기에 원래 기본 구조랑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 네, 원래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이 돼 있었는데 네.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었는데 그 공간을 바꿔버리면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 틈으로 물이 아래층으로 옆집으로 흘러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고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예를 들어 하자나 누수 사건이 왔어요. 상담이 왔어요. 보통 어떻게 응대 또는 상담을 해주십니까? 방금 김정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 네. 보통 세입자분들이 들어오면서 하잖아요.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하고 그럴 때는 원인이 좀 잘 보이는 사안인 거죠. 네. 그런 경우는 누수 피해자인 세대하고 누수 이제 원인 제공자인 세대하고 같이 이거 누수 원인이라든지 배상에 관련해서 전문가 감정을 좀 받아보자. 이게 사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감정이 아니고 이제 개인 영역에서 하는 감정으로 전문가 불러다가 어느 정도 견적 나옵니까? 해서 그거 나오는 대로 한번 우리가 합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실제는 가장 깔끔하게 빨리 끝나는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금액 조금 혹은 뭐 기분이 좀 상해서 에이, 끝까지 가자. 이렇게 소송해버리면 실상은 변호사 소송 비용 그리고 소송할 때 특히 이런 사안은 감정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실제 하자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지는 분이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실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되니까 진짜 합의하는 게 제일 가장 좋죠.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이 감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우리가 느끼는 필링이 아니라 실제 이 손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또는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가 판단해요? 지금 그 방희태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있고 법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개인으로 하면 사감정. 개인이 한다 해서 사감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원에서 하는 건 법원 감정입니다. 둘 다 감정이란 요소는 측면 동일한데 하시는 분은 보통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네. 그러니까 손해가 얼마만큼으로 판단된다. 또는 그 손해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조사해주는 분.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해자예요. 네. 가해자인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은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누수의 경우에는.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네. 오히려 근데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소송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제 크게는 이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한테 위임할 때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가 있겠죠. 그게 따로인 거예요? 소송 비용이라는 게?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지급하게 되는 음. 변호사가 활동함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해요. 그게 존재하고 또 감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감정 비용이 작게는 300만 원, 많으면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빨리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이걸 걱정이. 해결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소송 비용까지. 네. 그리고 아래층에 제가 만약에 위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누수 탐지를 했는데 원인이 저희 집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했을 때 네. 제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소송 비용이든 아래층 수리 비용이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약을 가입하면 소송 네. 비용까지도 네. 부담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소송까지는 안 가고 복구해주면 되는데 네. 또 이게 아까 감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감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도 대응을 할 거고 네. 그 아래층에서는 본인은 이렇게 두 분 변호사님을 선임해가지고 맞대응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적정한 금액 합의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아랫집, 윗집, 옆집이 이제 문제가 되면 진짜 아까 말했던 필링이 문제가 됩니다. 필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난 몰라. 끝까지 싸울래. 아니면 이게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쟤를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소송도 그 1년 이상 끄는 건 기본입니다. 진짜요? 그렇게 오래 첫 번째 끌고 가나요?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감정이 감정인을 지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감정인이 실제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또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1년의 과정들이 내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은 한 달, 짧게 한 달, 길면 2달, 3달씩 걸립니다. 엄청 그 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기네요. 네, 그래서 저희 변호사로서는 하자 누수나 이 층간 소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웬만하면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감정도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들지만 내 감정 소비도 많고 감정 신청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한 선에 합의를 하라는 게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근데 많이 안 그러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최근에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건 중에 가장 좀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우선 건 있었나요? 저 얘기부터 하면 저는 그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에서 네.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수기에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온수기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게 싱크대 아래쪽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보이지가 않았겠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누수가 생겼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데 그게 벽면을 타고 내려갔어요. 벽면을 타고 지하 1층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지 않은 이상 누수인 걸 몰랐고 그쵸. 계속 흘러가니까 그게 몇 개월간 이어진 거죠. 그 상태로 지하 1층에 있는 물건들에게 계속 물이 스며든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네. 언제 발견을? 거기에 있던 물건이 컴퓨터였어요. 컴퓨터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컴퓨터들이 아니라 네. 1세대 컴퓨터였어요. 1세대 컴퓨터라면 80년대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컴퓨터들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완전 유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유물 같은. 네. 네, 근데 매니아들이 그 컴퓨터에 가지고 뭐 그때 1세대 컴퓨터 게임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그분이 한 대당 150만 원씩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몇 대가 있었죠? 400대 정도가 있어요. 400대. 그럼 400대에 다 물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저도
현장에 감정에 가보니까 네. 다 그렇게 누수가 돼 있었어요. 포장지 안에도 물이 다 스며들어가 있었고 그 안에 컴퓨터에서도 실행을 시켜보니까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심한데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판결은 거의 3년 정도 싸웠는데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일단 다퉈졌고 인과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누수가 일어난 건 맞는데 그 누수로 인해서 실제 컴퓨터가 파손이 됐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었고 네. 또한 그럼 실제로 이 컴퓨터가 진짜 이 누수로 인해서 이게 파손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 컴퓨터 중에 약간 포장지가 이미 뜯어져 있거나 아니면 반품이 됐다라는 그런 글씨가 있었어요.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사건 누수로 인해서 이 컴퓨터가 파손된지 여러 가지가 다 터졌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누수는 인정이 됐어요. 인과관계도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컴퓨터 자체가 실제로 이 누수로 인해서 원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시간이 지나서 안 되는지를 판별하지 못한 거죠. 저 아무래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컴퓨터 박스 포장지에 대한 훼손이라고 인정했어요. 아, 포장지에 대한 훼손으로요? 네. 그러면 그 만약에 컴퓨터가 누수로 그 고장이 났다고 한들 어쨌든 박스 훼손으로만 인정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청구액은 6억 4천 정도였는데 6억 4천이요? 6억 4천. 6억? 6억. 아, 6억. 6억 네. 4천. 발음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6억. 6, 예, 6억이었고 6억 4천이었고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2,800만 원 정도. 6억에서 2천만. 아까 김정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커피점 사례가 결론은 제가 정리하면 물난리가 났고 그렇죠. 네, 위에 커피점 책임이 입증됐고 네, 인과관계도 입증됐고 근데 밑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물어줘야 되는데 감정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는 걸로 됐는데 이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커피점에서 내 커피점 운영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입하고 있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기서 가능해요?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줄 알고 이제 물어보시죠. 아. 뭐 책임지면 물어준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커피점을 운영하는 건 일상생활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범위가 아니니까 물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커피점에서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내 커피점을 시설 소유 관리 이제 책임지면서 온수기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아래층에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네. 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 중에 또는 시설 소유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수기가 잘못된 거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할 때 네. 말씀하셨던 그 온수기 업체가 이 사실 온수기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또는 온수기는 괜찮은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싱크대 밑에 있었으니까 네. 혹시 누가 건드린 건 아닌가 여러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네. 법원에서. 법원에서는요. 법원 판결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법원 그 판사님을 설득하려면 그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하나요? 늘 말을 궁금했어요. 잘하시는 말들을 분은 너무 잘하시니까 어, 어떻게 네. 하면 안 그래도 네. 제가 얼마 전에 현재 이제 경영학과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인데 네. 교수님 자제분인데 네. 인문학과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 변호사 시험 네. 이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 관심은 있는데 네. 내가 말을 잘못하고 사람들한테 나서는 걸 잘 못하니까 변호사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결론은 말 잘하는 것보다는 글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 말보단 글이다. 판사님이 그날 재판을 진행하면 하루에만도 수십 건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말하는 거 일일이 다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주심 판사님은 본인 사건에 관해서 중요한 말을 하면 메모할 수는 있지만 네. 그냥 서면으로 낸 거를 나중에 판결문 쓸 때 쭉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써놓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잠깐 네. 그 박인태 변호사님 주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심 뭔지 아세요? 심판? 주심이 뭐죠? 주심은 주심? 축구의 주심판도 있지만 네. 같은 개념이에요. 네. 아.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주심판, 부심판이 있듯이 네. 법원에서는 이 합의부라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재판부. 또 이것도 필요하네. 합의부랑 단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합의부는 3명의 판사님이 있는 네. 게 재판을 판단하는 게 합의부고 네. 단독이라는 건 한 분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합의부는 중요한 경기, 아, 혼자는 덜 중요한 경기. 아닌가요? 그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개념은 너무 주관적인 얘기인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금액으로 나옵니다. 아, 돈.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 금액, 아. 그걸 법률 용어상 속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가. 네. 소송의 가액, 소송의 금액, 속가라고. 소가요? 소가인데 발음이 좀- 발음이 좀 속가. 고향이 고양이. 서울은 아니시죠? 저 서울 사람. 네. 집이 서울이신 걸로. 집에 네. 아무튼 돌아가서 네. 주심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네. 주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판사님들이 3분이 있는데 네. 3분이 다 그 사건을 물론 관여를 하지만 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장. 대장은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3명의 재판 판사님 계신데 그 중에서도 그 사건을 메인으로 알아보는 분이 주심. 주심. 그분이 보통 이제 변호인들 또 네. 변호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거는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하실 거냐 질문을 할 때 그때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말로. 말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말이 좀 자연스럽고 설명을 잘 해주면 충분히 이해하기 쉬워지겠죠. 그럼 혹시 그걸 다 외우시나요? 아니면 보고 하시나요? 배운다. 왜 드라마에서 보면 막 완전 막 다다다다다다 막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님 다 외우세요? 제가 쓴 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진 못해도 다 외우지 그 못해도. 기본 요지는 알고 들어가죠. 그래야지 판사님한테 간략하게 핵심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 이미 서면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한테는 이미 뭐 의견서든 서면이든 다 제출돼 있고 그 여지도 저도 한 2줄 정도는 정리를 이미 해놓고 갑니다. 네. 이미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판사님이 물어보면 그거는 이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숙지는 다 하고 네. 들어가신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그 중요한 게 많네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박인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있는 판사님은 우리 사건만 하는 게 아닙니다. 10시부터 보통 6시까지 기준했을 때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거의 40건, 50건. 하루예요? 하루에. 그러면 하나 하는데 소요 시간이 작게는 네. 30초? 30초요? 네. 30초 안에 그게 끝나는 게 있어요? 엄청 많죠, 변호사님? 근데 그게 소송까지 가는 일인 거예요? 근데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 막 열심히 소송 막 1년 했는데 30초 안에 끝나면? 재판이 30초 안에 끝난다는 거고요. 네. 사건 자체는 뭐 1년 이상 끌지만 그 법원에서 네. 말을 하거나 어떤 그 발언 기회가 30초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네. 박영태 변호사님이 네.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게 네. 이미 검토가 다 끝났고 이제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의견을 갖다 서류 등을 요청할 때 30초가 걸린다는 그런 뜻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되네요. 네. 글이 네.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변론에서 정말 추격해서 말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레이저를 쏩니다. 그만 이렇게 하거나 네. 얘기를 예를 들어 본인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억울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말이 길어지면 중간에 그러면 서면을 제출하세요라고 합니다. 판사님이. 우리의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말을 잘해놔야지만 이 말을 잘해야 되는 요소 중에 판사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판사님 꼬시는 직업이 변호사님? 뭐 꼬시다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임팩트 있게 와닿네요. 그 설득하고. 말들이.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네. 대상이 판사님이기 때문에 아, 하나 팁을 드리면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주심 판사님이 실제는 3명이 판단하는 법정에서 네. 판사가 3명이니까 사건을 나눠서 판결문을 써요. 네. 그중에 이제 그 사건의 판결문을 쓸 사람을 주심 판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건 할 때 사건 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사건 번호를 가지면 그걸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건 검색을 하면 내 사건에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는지 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보면 뭐 2023 가합 1, 2, 3, 4, 5인데 뭐 민사 제3부 이렇게 돼 있으면 괄로 쳐가지고 가, 괄로 쳐서 나, 괄로 쳐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나다로 돼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다가 바로 그 구체적인 주심 판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가운데 앉아 계신 재판장님, 보통 부장 판사님이시죠. 그리고 나가 재판장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그 오른팔이죠. 네. 네, 이분이 두 번째 넘버 2. 네. 그리고 왼쪽에 앉아 있는 분이 다 말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넘버 3 이제 막내인 거죠. 그래서 가나다를 보고 주심 판사님 누구구나 보고는 네. 제가 변론을 할 때도 그분이 판결문을 쓸 거기 때문에 네. 재판장님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주심 판사님 눈치도 보고 저분의 표정도 보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궁금해하면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거나 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 팁으로 드립니다. 그 주심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 소위 말해서 설명을 하거나 설득해야 될 대상을 잘못 짚은 거죠. 뭐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졸고 있는 판사님도 계세요. 내가 그런 거 판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변호사님? 가끔씩 TV에도 나오니까 아, 아버님 국회의원 또 좋은. 국회의원 그러잖아요. 뭐 판사님 볼 수 있죠. 한 번씩 그 국회의원들 졸다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판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분이 주심이 아닌 거죠. 내 사건이 아니니까. 내 건이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혼자 뭐 이렇게 하다가 졸거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주심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졸고 있는 판사님한테 설명하면 안 되는 거네요. 꿀팁이네요. 꿀팁이네요, 진짜. 우리가 주로 설명해야 될 분은 재판장과 주심이에요. 재판장이라는 분이 재판의 장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결국 끝 낼 때 그분의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은 그 판결문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설득해야 될 주체는 재판장과 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변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변 김종규 변호사님 왜 대변이죠? 왜 대변이시죠, 대변? 진짜? 대변을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네. 누군가는 대신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좀 큰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네. 큰 여러 대자의 가지 대변을 뜻이 네, 있네요. 진짜. 저는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의 대변이 아니고 대신 해준다의 대자 맞습니다. 대변. 아, 네. 대한 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뜻인 것 같아요. 대신 변호를 해준다. 네. 저희 변호사들은 대신 해주는 거 맞잖아요. 네, 근데 대변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래요? 뭐 약간 뭐 소변 떠올리시는 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편집. 근데 한 가지 아까 오희선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는 변호사 업무가 굉장히 똑부러지고 이성적이어야 될 것 같지만 감성이 굉장히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본인 억울한 것, 본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감정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러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변호사는 냉정해가지고 안 돼요. 가세요. 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사건이 안 되죠. 하긴 그렇죠. 그리고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럴 필요가 꼭 있죠. 그래서 공감은 하되 네. 감정은 공감하되 사건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 이런 게 변호사님들의 기본적인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성적인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제가 그 강인태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분은 네. 저한테
계속 뭐 얘기합니다. 네.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한다. 저도 박인태 변호사 말씀처럼 의뢰인이 왔어요. 의뢰인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에 왔죠. 법률적 아까 층간 소음도 그렇고 누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왔는데 제가 그건 안 돼요. 가세요. 뭐 이건 돈도 안 돼요. 가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될까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보면 그 상황에 공감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업하니까 보험 설계사로도 네. 아니면 가정적으로도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성과가 좋고 가정도 화목하더라고요. 네, 두 분 변호사님도 기본적으로 경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집에서는 잘 못하는 거. 집에서 일과 가정을 분리합시다, 그러면. 일과 가정의 분리. 워라벨. 아까 그 부동산 관련해서 다시 좀 돌아가서 네. 그 우리가 누수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싱크대가 망가졌어요. 또는 우리 집에 뭐 천장이 다 누수가 생겼어요. 그럼 그 상태를 계속 둬야 될 거예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사를 하면 그 현재 상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증거물? 증거 사진 찍어 넣어야 돼요. 네.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있어요. 네. 사진이나 영상. 네. 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법률적인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떤 그런 방법이 걸 있을까요? 제외해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그 피해를 계속 감수하면서 긴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증거 보전 절차라고 있습니다. 소송 들어가기 전 본격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거 증거 일단 확보해놔야 되니까 요 단계에서 미리 감정도 하고 해서 요거를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증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보존 절차에 그 피해자가 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찾아가서요. 네. 상담을 잘 하시고 네. 이거 증거 보존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신청서 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게 사진을 찍는 촬영이라든지 그것도 다 증거 보존 신청해서 네. 감정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분이 다 확인하시고 그 감정 보고서 형식으로 증거가 만들어지죠. 그럼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판사님들은 제3자잖아요. 네. 양쪽 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왜냐면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판사님은 둘 말하는 것 중에 객관적인 증거, 물적 증거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 말이 좀 더 믿을 만하다라고 보거나 그 사람 말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많으면 또 그 말이 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내가 찍어놓고 내가 촬영한 동영상도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네. 다만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면 위치 잘못 잡고 하면 나중에 입증할 때 내가 주장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화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어 놓되 또 한편으로는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 보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다만 이게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되게 빨리 진행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요 신청하는 이 제도를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많이 활용하다 보니 최근에는 요거 절차 진행 자체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누수 같은 경우는 그 한 달을 기다리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소송을 위해서는 네. 소송을 맞죠.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작가처럼 프리랜서로 이렇게 극본을 쓰시는 분인데 이제 누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경우는 건물 외벽에서 들어오는 누수도 있었고 윗집에서 내려오는 누수도 있었기 때문에 책임자가 두 부분입니다. 외벽에서 들어오는 거는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고 윗집은 윗집 상대로 특히나 세입자 책임이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소유자 상대로 하는 경우였는데 근데 본인이 수리하거나 할 돈은 없는 거예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기존에 아마 모아둔 잔고가 좀 부족하셔가지고 그걸 못 하겠고 또 증거 보존이란 거 뭐 상담도 못 받아봐서 모르다 보니 네. 한 7, 8개월 그냥 그렇게 막 곰팡이 피고 이런 걸 그대로 감수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냥 네. 윗집에만 빨리 좀 해달라고 하고 네. 결국 이 소송에서는 판사님이 보통은 누수 사건은 뭐 물건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
이런 손해만 보통 산정을 해주고 그게 회복되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거나 네. 아주 조금 인정하는데 네. 이 사건은 시달린 기간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가해자가 뭐 원인 제공자가 네. 그 내용을 알면서 계속 지체한 게 있다 보니 네. 판사님께서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아. 비교적 좀 큰 금액을 인정해 준 예가 있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너무 모르다 보니까 되게 조금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임대차를 했는데 네.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 보증금.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지금 준비했는데 이사를 나가는 날 저는 그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그 곳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그 주인님이 안 주신 거예요. 돈을. 보증금을. 근데 그분도 이사 들어올 사람이 주셔야 준다. 이렇게 돼서 저는 다 시간도 예약하고 이삿짐도 다 예약하고 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못 드리니까 밖에 계속 서 있었던 거죠. 몇 시간을. 근데 그랬을 때는 그런 뭐 제도나 이런 게 있는지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다 모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기다려라. 이게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뭐 특별한 뭔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사를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요. 근데 집주인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 받아서 저한테 준대요. 네. 근데 또 저는 받아서 릴레이도 아니고 받아서 또 입주할 때 그러니까요. 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키를 분칠해줘가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못 받아가지고 만약에 입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이사업체에서 갑자기 야, 사다리차 불러놓은 거랑 이삿짐 실어가지고 간 차량, 이사 차량이랑 대기 비용, 보관 비용 해가지고 저한테 다 물어내래요. 그리고 저도 아니 저도 기다려서 돈 받아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 누구한테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피해를? 30초 후에 얘기할까요? 바로 얘기했답니다. 바로 알려주세요. 간단한 문제인가요? 이제 구조는 간단해요. 네. 보통은 받아서 준다는 게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못 받으면 못 주는구나 이렇게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법적으로는 그 이사 가실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서 네. 이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은 세입자는 그냥 물건 빼고 네. 퇴거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 받아야 되겠죠. 공제할까 하고. 네. 근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 집주인이 지는 거죠. 네. 집주인이 그 의무를 못 한 거예요. 그 의무행을 못 하거나 느리게 지체하는 바람에 네. 내가 손해가 발생했으면 실제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언제 그걸 뭐 소송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뭘 하겠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런 문제 하도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중개사님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일단 세팅도 잘 할 뿐더러 그 보장으로 약정서를 써요. 이날 못하면 네. 못함으로 해서 뭐 위약금 같은 거를 네. 임대인한테 특약으로 추가를 합니다. 하도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 자꾸 말 많이 나오니까 그 특약 써놓으면 임대인도 긴장하고 임대인도 그날 줘야 된다. 그래서 들어올 분한테 닭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특약을 꼭 써야겠네요. 쓰세요. 네. 특약을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저희 꼭 네. 특약을 씁시다. 마치 두 분 변호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중개인을 잘 만나야 맞아. 돼요. 중개인도 잘 만나야 돼요. 아마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을 거예요. 네. 임대차 계약서 안에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뭐 목적물의 표시,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네. 부동산 또는 오피스텔 아파트의 목적물의 뭐 호수, 면적,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그 밑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지체 시에 뭐 보증금을 늦게 준다 네. 또는 뭐 안 준다 했을 때 얼마를 배상한다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준이 없고 자기가 그냥 쓴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구속력으로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면 임대인한테 네. 그게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까 표준계약서 뭐 특약사항 얘기하니까 또
또 저는 보험 설계사니까 보통 약관, 특별 약관 이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외적으로 제가 담을 수 있는 것들 네, 특별 약관을 담는 것처럼 그 특약사항을 잘 표준계약서에 잘 첨부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 중개사분들이 그분들도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네. 특히 민법상 또는 임대차상에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개사님들도 고객들한테 오히려 소송을 되게 많이 당하세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누수도 얘기했지만 그 목적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속였다면 중개사. 중개사분이 이 물건을 중개하기 위해서 네. 만약 고의적으로 속였다면 또는 알 수 있었는데 조사도 안 해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쵸. 실제로 그 중개사분이 고객한테 줘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개 대상물에 설명서가 있어요. 확인서. 여기는 뭐 도보로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큼 있고 그다음에 수도는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그 목적물이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집이 제대로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면 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중개사님들도 그래서 그 배상 보험 같은 걸 듭니다. 혹시나 내가 중개를 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아까 우리 누수 문제 얘기했지만 실제로 금액이 몇 천만 원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설명을 잘못했던 중개사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항상 그 중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약 잊지 맙시다. 네. 특약. 갑자기 생뚱맞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도보 5분 거리였는데 실제로는 15분 거리였어요. 근데 아니 도보 5분 거리라면서 중개사님이라고 했더니 빠른 걸음으로 5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소송 가능한가요? 소송 가나요? 그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네. 속인 거냐, 네. 허위 광고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시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입주 예정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지하철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정이 아니어서 예정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송은 많이 됐는데 그거 자체를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기망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많습니다. 들어올 예정 그리고 이렇게 생길 거다 개통 예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정이냐 확정이냐 보증이냐 보장이냐 단어 선택이 중요하니까 진짜 어렵다. 변호사님들한테 그런 계약서나 이런 거는 검토를 꼭 받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법률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법률적으로 변호사나 판사님들이 바라보는 법률 용어가 명확히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임의적으로 일반 분들은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법률 문서에 남아버리면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일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장한다, 확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예정이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면 여유가 생긴 거죠. 네. 틈이 생긴 겁니다. 그 그 단어. 틈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단어 선택도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10분 뒤 도착 예정입니다라고 표현해야겠네요. 항상 예정입니다. 항상 예정입니다. 예정.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네.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매번 예정이래요. 반면에 우리가 아까 특약사항 쓰실 때는 명확한 문구를 쓰는 게 중요하죠. 명확한 문구. 명확한 문구. 이를 쓸 때는 뭐 예를 들어 연 5%의 배상을 합니다. 또는 금액적으로 500만 원을 배상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누구도 다툴 수 없게끔 네. 그 단어를 명확히 쓰는 게 중요하죠. 금액적으로도 300에서 500은 300에서 50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300인지 500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애매하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건 500만 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유리한 거는 확정하고
제가 불리한 거는 여유를 둬야겠네요. 중요하죠. 아마 어떤 계약서든지 간에 그래서 쌍방이 있을 때는 나한테는 유리한 요소는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 내가 불리한 요소는 애매한 문구, 예를 들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네.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월하십니다. 실제로 그 제가 많은 계약서를 보니까 그 중에 유리하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권리 의무 조항 중에서도. 권리 의무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우님께서 내가 어떤 걸 이용을 할 때 네. 그건 권리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권리에 대한 이용 대가는 비용 지불이라는 의무라는 거죠.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권리 의무가 존재하잖아요. 임대차, 그러니까 내가 목적물을 빌렸을 때도 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고, 네. 근데 나의 반면에 나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모든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권리 의무 중에서도 내 권리는 명확하게, 내 권리는 명확하게. 내 의무는 불명확하게 하면 나중에 소송할 때도 굉장히 네. 유리한 지금. 핵심 꿀팁이네요. 핵심 꿀팁이네요, 진짜. 네. 이전에는 부동산을 살 때 가계한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금을 보내는 형태였죠. 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그 물건의 금액, 예를 들어 금액이 1억이면 10%인 1,000만 원을 계약금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가계약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은 부동산의 가액이 높아지면서부터예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10% 내지 20%. 그러니까 1억짜리 물건이었다면 계약금은 10%인 1,000만 원이고 가계약금은 거기에 10%인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만 내고 이제 찜하는 거죠. 찜. 찜. 찜이네, 찜. 찜을 하는 거죠. 정말 찜을 해놓는 네. 거죠. 네, 찜을 해놓고 우리 표현하는 건 찜 해놓고 하나 킵 해놓는 상태에서 다른 매수인이나 다른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는 거죠. 근데 그럼 단순 변심이 생겼을 때는 돌려 못 받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개념 때문에 많이 다투어지고 가계약금이 뭐 100만 원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커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이지만 내가 돌려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단순 변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이 성립해야지만이 구속력이 생겨요. 구속력이라는 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가계약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네. 가계약이 계약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찜을 해놓은 상태니까 팔지도 못하고 맞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돌려주는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맞아, 변호사 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과정이 빠른데요. 너무 빠른데요. 네, 나중에 로스쿨 준비하시는구나 하시면. 네, 오늘은 그 부동산에 관해 층간 소음이나 누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보신 우리 권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배우, 누구 배우 닮았나요? 배우를 닮으셔서 네. 네. 대변님과 이렇게 박 변호사님 그리고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저도 몰랐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소소한 팁들, 꿀팁들을 듣고 가니까 너무 도움이 되고 출연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대변한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여해 보니까 또 우리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나 들어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소감은 이 촬영 때문에 뭐 볼터치도 하고 했는데 이따 오후에 재판 들어가면 아마 판사님이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마디 하자면 저는 사실 이렇게 변호사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뵐 기회가 정말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제가 실제적으로 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자세하게 알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변님.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게 일상적인 일들을 변호사가 좀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이제 1편부터 계속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께서 겪었던 법률적인 문제들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배우 오유선 씨랑 같이 했는데 배우이시기 때문에 잘 배우십니다. 저희가 잘 가르쳐서 우리 배우 오유선 씨께서 로스쿨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저희가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 폭주하겠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관한 부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희 댓글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첫 시작하는 콘텐츠여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거니까요. 많은 부분 좀 관심 갖고 부탁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